하셨는데 이번 연도부터 제가 새로 이제 뷰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금전적이라던가 아니면 아카데미관 쪽에서 저희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시기로 하셨고, 저희도 만약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드리기로 했고,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가 함께 이제 영주권과 졸업 비자에 관련해서 세미나를 하게 되었는데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일단 저녁 늦게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공부하느라 많이 지쳐 있을 텐데 일단 저희 먼저 코코스 유학원 소개를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코코스 유학원 안정아 차장이라고 하고요. 유학뿐만 아니라 비자라든지 물론 저희 법무사님께서 계시지만 여러 한국 학생의 유학이나 이민을 돕고 있어요. 저희 코코스 유학원은 21년 전통을 가지고 있고 지금 전 10개의 지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 2개, 그리고 호주에는 5군데, 멜번, 시드니, 아들레이드, 브리스번, 퍼트, 그리고 강남, 서울, 필리핀, 그리고 중국, 이렇게 해서 총 10개의 오피스가 있고요. 지금 잠깐 보시면 보이시나요? 글씨가 좀 작죠? 일단 저희는 어학연수뿐만 아니라 GA 유니버시티, 일반 유니버시티, 일반 테임, 컬리지, 사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부터 모든 어드미션을 도와주고 있어요. 물론 한국 학생뿐만 아니라 인터내셔널 학생 모두를 도와주고 있어요. 혹시 여기 모든 학생이 한국 학생이신 거죠? 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일단은 작은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세틀먼트라든지 호주에 처음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이미 호주에 와서 멜번에서 정착하고 또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는 좀 익스피리언스가 있는 분들인데, 그렇지 않은 한국에서 바로 오시는 분들, 한국뿐만 아니라 뉴질랜드 또는 필리핀 다른 나라에서 조기 유학이나 공부를 하고 호주에 오는 분들, 저희 유학원을 통해서 어드민 수속 또는 이제 비자, 대행 업무를 지금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저기 계시는 법무사님뿐만 아니라 호주에 관련해서 학생 비자는 그냥 기본적인 거고, 공부 후에 졸업생 비자 또는 그 이후에 또 영주권이라든지 관련해서 호주에는 정말 많은 비자 스트림이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정말 작은 파트너 비자, 스폰서 비자, 여러 가지의 모든 호주의 비자를 저희 코코스 유학이민에서는 대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어서 오세요. 혹시라도 일단 지금 상황이 아닌 나중에 비자 관련 또는 여기에서 학사를 공부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마스터를 공부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혹시나 또 리서치나 PhD를 공부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이제 유학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드미션을 전문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앞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 그러시면 여기 저희가 나눠드릴 이제 간단한 세미나 플라이어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 명함이 있어요. 언제든지 저희 오피스에 들리셔서 궁금하신 점 물어보시면 되고 저희가 모델 웰컴 어시스트를 해줄 수 있도록 저희가 할 테니까 이제 일단 많은 문을 두드려주시면 저희가 항상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코스 유학원 소개는 간단하게 이렇게 끝낼 거고요. 이제 앞으로 박상빈 실장님 법무사님께서 요새 바뀐 영주권 또는 스폰, 졸업생 비자도 있고 많은 비자 스트림이 있는데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약 30분 정도의 프레젠테이션 시간이 될 거고, 그리고 약 5분 정도 저희가 브레이크 가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 영주권 유망학과 관련해서 길게는 아니 짧게 제가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Q&A를 마지막 세션으로 해서 오늘 세미나는 종료될 예정이에요. 네, 그럼 박상빈 실장님 잠깐 여기 이렇게 조금 마무리되면 바로 세미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코스님의 박상빈 집사입니다. 호주 이민은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발달을 하기 시작하고 지금 다양한 비자 서브클래스들을 갖고 많은 분들이 비자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호주 이민법은 호주 법 안에서 가장 큰 분량을 갖고 있고 연간 지금 그 개편되는 숫자 자체가 다른 법에 비해서 상당히 자주 많은 양의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법을 다 이해하고 모든 내용을 다 알고 다 대비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그 변화되는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앞으로 변화되는 내용을 어떻게 대비를 해서 영주권을 취득하든지 아니면 호주에서 다른 비자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미리 예측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내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언제든지 필요한 변화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항들을 알기 위해서 제가 어느 정도 정보를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 내용들을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아마 오늘 집에 못 가시고 내일 아침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간략하게 줄여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이 비자 서브클래스들이 지금 가장 학생분들, 젊은 분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영주권으로 간다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 비자 서브클래스들이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이 위에 있는 독립기술이민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씩 들어보신 거고 생각을 해보신 거죠. 내가 공부를 하고 내 기술, 내 학력, 내 조건, 내 능력을 가지고선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189는 말 그대로 내가 갖고 있는 내 능력 하나만 갖고 가는 거고 이 밑에 있는 190과 489는 주정부나 아니면 가족한테 후원을 받아서 영주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독립기술이민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주 후원 비자라고 해서 취업 후 고용주가 나를 스폰해주면은 그 비자를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가 있는데 이것 또한 그 많은 분들이 지금 선택을 하고 계시는 비자죠. 내가 독립기술이민이 어렵거나 내가 갖고 있는 기술, 공부하고 있는 이 그 서브젝트들이 기술이민이 어려운 경우라면은 취업 후 회사에서 스폰을 해주면서 내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이 이제 두 번째로 소개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비자를 가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한 이후에 뭔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영어 혹은 기술, 경력 여러 가지 부분을 더 보강을 한다면 그때 필요한 게 이 485 졸업생 임시비자입니다. 졸업생 임시비자를 많은 분들이 내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호주에서 좀 더 장기적으로 있으면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비자를 접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비자는 호주에서 제공하는 비자들 중에서 영주권을 제외한 다음으로 가장 좋은 비자입니다. 아무런 컨디션이 없어요. 1.5년, 2년, 3년, 5년 정해진 기간 안에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걸 뭐든지 할 수 있는 비자예요. 그런데 단점이 있죠. 이 비자는 평생에 단 한 번밖에 못 받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쓰는 시점이 적절하지가 않으면은 내가 비자를 낭비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나중에 뭔가 더 준비를 하고 싶을 때 준비를 못하는 상황이 되실 수가 있어요. 하다 보니까 이 비자들을 결국은 내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지 어느 비자로 내가 가기 위해서 어떤 비자를 지금 활용해야 될지 이런 걸 이제 생각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직업군 리스트는 뭐 많이 들어보셔서 알지만 각 비자별로 신청할 수 있는 그 직업군 리스트가 다 따로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작년에 큰 변화가 있었고요. 올해 이제 새로운 그 스폰서십 비자가 소개가 되면서 이 모든 직업군들이 다 안착이 됐는데 현재 갖고 있는 이름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MLT SSL 리스트라는 게 기본적으로 영주권으로 갈 수 있는 확실한 리스트고요. 그 밑에 쇼텀 리스트라는 게 있는데 STSO일은 고용주 후원이나 기타 여러 가지 그 주정부 후원들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 이외에 그 RSMS라고 불리는 리저널 지역에서 움직이는 이런 취업 후 비자들은 이 리저널 오큐페이션 리스트가 따로 있어서 추가적인 직업들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취업을 리저널로 한다면 좀 더 유리해지는 거죠.
요 MLT 리스트라고 SSL이라고 불리는 요 리스트가 그 서브 클래스마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모든 그 MLT 리스트가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내가 지정한 예를 들어서 서브 클래스 186을 봤을 때와 189를 봤을 때 이 리스트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기 때문에 언제나 내가 원하는 서브 클래스, 내가 지원하는 서브 클래스가 뭔지를 먼저 찾고 거기에 대한 MLT 리스트를 찾아야지 내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없는지 구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SKSOL을 가는 경우에도 비슷한 형식이지만 이게 영주권으로 연결이 가능한지 아니면 영주권은 못 가고 임시비자만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구별을 하셔야 되세요. 리스트는 최소 한 1년 동안 한 번은 무조건 변합니다. 그게 7월 달에 이제 변경이 되고요. 7월 달에는 전체적인 모든 리스트가 한꺼번에 다 변합니다. 그 이외에 뭐 매 6개월 혹은 법 변경되는 상황 아니면 이민성에서 그냥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변경이 될 수가 있어요. 하기 때문에 내가 현재 공부하고 있고 내가 공부하려고 계획하는 직종이 여기서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걱정은 하실 수가 없으세요. 언제든지 변화가 있기 때문에. 내가 준비를 한다면은 목표를 영주권에 맞춰서 간다기보다는 영주권을 목표로 가지만 내가 갖고 있는 학력과 경력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하다 보니까 변화에 민감하시지 말고 변화된 내용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판단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스킬 셀렉트라는 시스템은 2012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이민성이 이전에는 단순하게 조건만 맞추면은 그냥 비자를 접수하고 조건에 맞춰서 심사가 되면은 영주권을 줬어요. 근데 이제 시스템을 바꿔서 내가 신청을 하고 싶은 비자가 있으면 그 비자에 대해서 내가 이민성에다가 영주권 혹은 그 비자에 대해서 신청해서 승인받고 싶은 의향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나한테 신청할 수 있는 티켓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이 스킬 셀렉트 시스템의 기본입니다. 여기에는 독립기술이민, 고용주 후원비자, 사업비자 등이 다 속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뭔가 작업을 해서 인비테이션을 발급하는 것은 요 189 비자 한 가지고요. 190, 489 요 두 가지 주정부 후원비자는 시스템은 연결되어 있지만 주정부에서 후원을 해줌으로써 자동으로 그 인비테이션이 발급되기 때문에 시스템을 실제로 활용하는 건 요 189 비자 한 가지입니다. 나머지 비자들은 요 고용주 후원이나 사업비자는 이 시스템 안에 들어있지만 요거는 그냥 전체적인 스트럭처상 들어가 있는 것 뿐이고 실질적으로 뭐 액션이 이루어지거나 그 안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거나 하는 그런 작업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EOI 시스템이 지금 말씀드린 스킬 셀렉트의 가장 핵심적인 건데 EOI 시스템을 통해서 인비테이션을 받으신 분들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 인비테이션을 받을 수가 있는지를 계산해내는 게 제일 관건입니다. 내가 인비테이션을 못 받는다면 무슨 조건을 다 충족시키든지 나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인비테이션을 받는 시점에서 호주 비자를 갖고 있지 않다면 나는 호주에서 체류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 기다려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비자 계획의 전체적인 기간 그게 이 시스템에서 인비테이션을 언제 주는지 내가 그걸 예측할 수 있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문제는 EOI 시스템이 접수비도 없고 온라인 신청하고 신청하는 2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어플리케이션을 넣고 있어요. 심지어는 한 사람이 한 개의 신청서가 아니라 10개의 신청서를 이상을 넣는 경우도 있고 내가 뭐라도 많이 해야지 티켓을 받을 확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작업을 하시는데 이게 결국은 역효과를 만들어서 많은 신청서로 인해서 많은 인비테이션이 발급이 되는데 실제로 비자 접수한 사람 수가 생각보다 적은 거예요. 이민성에서 이거를 오히려 역으로 이용해갖고 인비테이션 발급 숫자를 제한을 하고 사람들이 EOI를 악용하지 않게 만들려고 지금 전체적인 수를 제한하고 있는데 결국은 영주권을 접수할 수 있는 사람 수가 줄어들었죠. 중요한 건 이 시스템은 월 2회 인비테이션 발급을 하는데 사람이 개입해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발급이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조건을 충족했는지 관련된 서류 제출 없이 본인이 그 신청서 안에 넣은 정보만 기준으로 이제 평가가 되다 보니까 내가 인비테이션을 빨리 받기 위해서 점수를 조금 올렸어요. 예를 들면 경력이 없는데 경력이 1년 있다고 하고 내가 영어 점수가 낮은데 영어 점수 높다고 쓴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모든 내용이 나중에 영주권 신청하고 나서 그 이민성 내부에서 기존에 받았던 정보와 제출된 서류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비자는 거절되게 됩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정보는 무조건 정확하게 작성을 해서 넣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얼마만큼 웨이팅이 필요한가에 따라서 그 2년이라는 시간 안에 만약에 내가 인비테이션을 못 받고 계속 웨이팅이 길어지고 있으면은 언제든지 추가적인 EOI를 최대한 빨리 접수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 이외에 내가 그 추가적인 정보, 추가적인 점수가 발생을 했다 싶으면은 업데이트가 가능하세요. 업데이트된 날짜 기준으로 웨이팅이 바뀌기 때문에 내가 5점이 올라갔다, 10점이 올라갔다 그러면 그 점수를 수시로 업데이트를 해주셔서 내가 더 좋은 위치에서 대기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숫자를 보시면은 전에는 보통 월에 한 1,300개에서 한 4,200개 정도의 인비테이션이 발급돼 있어요. 189 비자용으로. 근데 현재는 월에 600개밖에 주지 않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비테이션 받는 사람이 적고 그래서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수가 지금 제한이 되어 있는 거고요. 가족 후원으로 489 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전에 50개에서 200개 정도가 발급되는데 현재 10개밖에 발급이 안 되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제 가족 중에 친지 중에 한 분이 호주에서 뭐 영주권자, 시민권자로 계십니다. 제가 후원을 받고 싶은데 어떡할까요?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월에 10명 안에 들어가야지만 됩니다. 가능성이 없죠. 제가 지난 2, 3년간 아니죠. 3, 4년간 이 489 비자 가족 후원으로 인비테이션을 받는 분을 실제로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당연히 있겠지만 10명에 들어가시는 분은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좀 가능성이 낮죠. 지금 현재 그 숫자를 줄이다 보니까 직종에 상관없이 70점 이상이신 분들이 평균 4개월 이상 대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75점이 넘어가신 분들만 2, 3주 이내에 이제 인비테이션을 받고 있으세요. 하지만 인기 있는 직종으로 가시면은 이제 대기 기간이 더 길어지고 점수도 높아지고 있고요. 회계 관련은 1월 초부터 현재까지 인비테이션 발급이 전혀 없습니다. 숫자는 아직까지 셀링 넘버가 남아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인비테이션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이민성에서는 홀드하고 있고요. 이게 이런 식으로 지금 숫자를 제한하고 있는 게 작년 회계년도 7월부터 해서 시작된 건데 이민성에서 아무런 디테일을 안 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는지 뭐가 문제인지. 단지 얘기한 거는 법적으로 우리는 이상이 없습니다. 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대로 갑니다. 라는 얘기만 했고 이번 회계년도 끝나기 전까지는 이 흐름을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고요. 내년도, 내후년도에 이게 나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이거보다 더 안 좋아지기는 힘들죠. 그래서 결국은 EOI 흐름도 계속 수시로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민성 웹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보통 한 달 정도 지난 그 결과가 그 안내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점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어떤 직종들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이런 걸 조금 더 보시는 게 좋습니다. 독립기술이민은 189, 190, 489 세 가지 비자로 나눠져 있고요. 189 비자만 내 힘, 나 혼자만의 힘으로 가시는 거고 나머지 두 개의 비자는 주정부에서 후원을 받거나 아니면 가족 후원을 받는 건데 가족 후원은 일단 설명을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주정부 후원 같은 경우는 주정부에서 원하는 조건을 맞춰야지만 이제 가실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 모든 이 세 가지 비자를 다 가시려면은 MLT, SSL 리스트 안에 있어야지만 189 비자로 가실 수 있고 나머지 두 개의 직종에 들어가시면은 489 혹은 190 비자가 가능하시게 됩니다. 뭐 기본적인 영어 점수는 각각 6.0 이상이지만 아까 보신 것처럼 점수가 70점, 75점 만들려면 6.0으로는 뭐 도저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높은 영어 점수가 지금 현재 필요한 상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바뀐 게 만 45세 미만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혹은 영주권은 아니지만 이 489제를 신청하는 시기가 만 45세 미만이어야지만 신청이 되세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졸업하고 모든 준비가 다 끝난 시점이 만 45세 미만인데 인비테이션을 못 받아서 내 나이가 만 45세가 되면 더 이상 접수할 수 없게 됩니다. 인비테이션도 발급이 안 되죠. 이 세 가지 모든 독립기술이민 비자를 신청하시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는 스킬 어세스먼트입니다. 내가 이 세 가지 비자 가능한 이 직업군 리스트에 있는 오큐페이션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영주권적 기술심사를 통과해야만 되는데 기본적으로 기능직종 무슨 뭐 요리나 자동차 정비 뭐 이런 기능직종의 경우는 TRA라는 기술심사기관에서 이제 평가를 하고요. 평가는 요 4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학력, 경력, 그 다음에 졸업한 이후에 12개월 경력 이런 다양한 평가 기준을 거쳐야지만 심사가 가능하고 요 스텝 4까지 맞춰야지만 영주권적 기술심사가 끝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졸업하고 나서 기능 직종으로 485 비자를 신청하면은 1.5년간 유효한 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 1.5년이라는 시간을 써갖고 이 영주권적 기술 심사를 끝내면은 남은 시간이 6개월 미만이 되겠죠. 그때 인비테이션을 못 받으면은 나는 호주 내에서 체류하려면 뭔가 다른 비자를 신청해야지 가능하고 아니면 호주 내에서는 영주권을 바로 신청할 수는 없게 됩니다. 하기 때문에 계산을 하실 때 내가 실제로 영주권용 기술 심사가 끝나는 시점, 내가 인비테이션을 받을 수 있는 시점, 내가 가질 수 있는 비자가 만기되는 시점을 모두 함께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각 기술마다 기술 심사라는 기관이 다 다른데 회계 같은 경우는 보통 요 세 개의 기관에서 나눠서 심사를 하고 기준은 같습니다. IT 같은 경우는 ACS, 엔지니어들은 보통 요 EA에서 하는데 각 기관마다 조건은 당연히 다 틀리고요. 기본적으로 내가 관련된 학력 이수는 하셔야 되고 필요한 영어 성적 혹은 필요한 경력 이런 조건들을 충족하셔야지 기술 심사가 가능해집니다. EA 같은 경우는 그 어크리딧 돼 있는 과정을 졸업을 하면은 바로 기술 심사가 가능한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 내가 졸업한 과정이 올해 갑자기 리스트에서 빠졌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서류만으로 심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캐리어 에피소드라고 하는 뭔가 그 전에 프로젝트 같은 걸 돌렸던 근거를 제출하셔서 별도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당연히 준비 기간도 길고 그 다음에 평가되는 그 심사 기간도 깁니다.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다 고려를 하셔서 어떤 기술 심사 기관에서 내 기술을 심사하는지 미리 알아두시고 그 기관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런 기본 정보들은 늘 수시로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은 제가 호주에 와서 코코스에 처음에 조인을 했을 때가 마스터 과정 입학할 때였어요. 그때는 제가 이민번거사도 아니었고 그냥 유아팀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회사에서 일하는 걸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라는 생각 같은 건 한 적이 없고 제가 어쨌든 영주권을 따야 되겠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원래 저는 전자학과 출신이고 IT 백그라운드가 있었는데 제가 여러 가지를 다 활용을 해서 여기서 그 인포메이션 시스템 관련된 마스터 과정을 들어갔어요. 졸업을 하고 6월 말에 졸업을 하고 7월 달에 일이 너무 바빠서 조금 늦춰서 7월 중순에 기술 심사를 신청을 했는데 제가 원하는 직종을 기술 심사를 받아야지만 주정부 후원을 받고 영주권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법이 7월 1일에 바뀌어갖고 제 그 오큐페이션은 학력으로는 안 되고 경력이 있어야지만 되는 걸로 바뀌었죠. 저는 그걸 몰랐고 접수를 했는데 당연히 거절이 됐고 주정부 후원도 못 받고 이제 붕 뜬 상태가 됐어요.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코커스 아들레이드 지사를 오픈해서 비즈니스를 돌리고 있었고 호주에서 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주권을 별도로 하나를 신청을 해서 당연히 거절되고 재심도 가고 이제 하는 식으로 이제 호주에서 체류를 하면서 그 숙제를 풀기 시작했는데 제가 한국에서 이미 경력이 있었고 학력도 있었고 모든 조건이 맞춰졌기 때문에 기술 심사는 한국 경력으로 풀렸어요. 그래서 기술 심사를 받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주정부 후원도 받고 이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됐는데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이 모든 변화나 이런 거를 미리 체크하지 못한다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누군가 알려주길 기대하면 사실 힘들어요. 왜냐하면 변화가 너무 다양하게 많은 곳에서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모든 정보를 알고 싶어 하지만 이거를 저희가 계속 안내해드릴 수는 없거든요.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그 학력과 내가 예상하고 있는 기술 심사 기관 이런 거 미리 다 정리를 해놓고 그 기관에서 안내되는 정보들은 수시로 체크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 수시로 체크한다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체크할 필요는 없죠. 법이 기준이 그렇게 자주 바뀌지는 않으니까 1년에 최소한 서너 번 이상 두세 달에 한 번씩 정도만 체크를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시고 뭔가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뉴스가 올라왔다고 싶으면은 이제 그런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저희 같은 전문가한테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제 그런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관련된 내용을 안내를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내가 무슨 조건이 변화됐기 때문에 어떻게 맞춰야 될지 변경을 해야 될지 이런 걸 잘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인 직종들은 대부분 학력과 경력, 영어 성적 이런 거 기준으로 다 평가가 되는데 일부 특수 직종들은 이렇게 라이센스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세요. 간호사도 그렇고 아키텍트도 그렇고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라이센스가 필요한데 의료 계열은 이제 레지스터가 안 되면은 기술 심사가 안 돼요. 근데 아키텍트 같은 경우는 레지스터가 되지 않더라도 기술 심사는 돼요. 이제 이민성과 기술 심사 기관에서 보는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기술 심사 기준의 시스템은 이 사람이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것만 평가해 주기 위해서
학력과 그냥 기본적인 조건만 맞추면 오케이 기술심사 끝 이미 해도 돼요. 하지만 여기서 일하고 싶으면은 라이센스 레지스트레이션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아키텍이고요. 간호나 이런 쪽은 라이센스 레지스트레이션이 없다면은 기술심사 의미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 기술 관련한 거 호주 내에서는 평가받지 못한 거기 때문에 꼭 레지스트레이션이 먼저입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의료 계열이에요. 하다 보니까 이런 차이점들도 기술마다 틀리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셔야 되고 내가 기술심사 받기 위해서 이런 특별한 조건들을 맞춰가지고 등록을 해야지만 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지 내가 언제 레지스트레이션이 되는지 그 이후에 언제 영주권이 기술심사가 되는지 이제 판단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다시 기간을 계산하실 때 그것 또한 기간 안에 포함이 되셔야 되는 거고요. 점수 계산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신다고 그랬는데 점수 계산은 뭐 표가 다 이민석 웹사이트에 나오기 때문에 그 표를 보시면 되고 기준 제일 큰 거는 나이입니다. 나이 점수 30점만큼 높은 점수가 없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 들어가신 분들이 무조건 유리하신 거고요. 거기서 이제 나이가 적어도 나이가 많아도 결국은 점수가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리고 영어 점수 이게 이제 그 다음으로 영어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10점 단위로 바뀌는 점수인데 각 과목 6.0이 기준이고 이제 7.0, 8.0 이런 식으로 올라가셔야지만 이제 10점씩 올라가실 수가 있으세요. 학력은 내가 갖고 있는 학력 중에서 최고 학력 한 가지만 점수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학사 석사 있으면 15점, 뭐 PhD면은 20점 받으시는 거고요. 디플로마 아니면 그 이하다 그럼 무조건 10점 받으시는 거고요. 호주 안에서 2년 이상 과정을 졸업했다 그럼 5점 받을 수 있고 내가 공부한 지역이 리저널 지역이다. 뭐 아들레이드, 뭐 질롱, 발라레드 이런 데서 공부했으면 추가 5점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나서 호주에서 경력 같은 경우는 해외 경력은 뭐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호주 내에서 관련 학과 기준 학력 졸업 후에 1년간 주당 20시간 이상 일하시면 5점 받으실 수 있고 그 기간도 3년까지 늘어나면 추가 5점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프로페셔널 이어는 그 아무 직종이나 다 되지 않고 IT, 엔지니어링, 회계를 졸업하신 분들만 이 프로페셔널 이어를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 이 과정은 원래 12개월짜리지만 실제로는 한 10개월 정도 운영이 돼요. 이 과정의 목적 자체는 이제 인턴십 프로그램을 돌려서 취업하는 데 유리하게 만들겠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거의 활용하시는 것은 다 기술이민 때 점수 5점 받기 위해서 하시는 거고 혹은 영주권형 기술 심사를 받을 때 도움되려고 이제 하시는 거예요. 영주권형 기술 심사에서 도움되는 거는 이것처럼 그 회계 관련할 때 아카데믹 기준의 IELTS 7.0 또는 PY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영주권형 기술 심사가 가능하고 IT 같은 경우도 졸업 후 관련 경력 1년 또는 PY 프로그램이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PY 프로그램을 많이들 쓰시죠. 자동적으로 영주권형 기술 심사도 가능하고 추가 점수 5점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 이외에 주정부 후원으로 190 비자 신청 시에는 5점이 추가되고 489 비자는 10점이 추가되세요. 결국은 내가 주정부 후원을 받아서 들어간다. 그럼 내가 가질 수 있는 점수가 50점이면은 489 비자를 가야 되는 거고 55점이면은 이제 60점을 만들어서 이제 190 비자를 갈 수 있다는 이제 이런 차이가 생기시는 거예요. 그 외에 호주에서 통번역 자격이 있다면 5점 추가로 받으시고 그다음에 뭐 그 마스터 리서치 과정이나 PhD를 졸업하셨는데 그게 특수 전문직으로 나와 있는 엔지니어랑 IT 계열의 일부 이런 쪽 졸업하시는 분들은 추가 5점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내가 점수를 다 계산을 했는데 내 점수가 아무리 계산해도 뭐 60점 정도밖에 안 됩니다. 65점, 70점도 힘드네요 하면 어쩔 수 없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추가 점수 만드실 수밖에 없으세요. 안 그러면 독립기술인은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첫 번째, 뭐 당연히 영어죠. 점수가 제일 많이 높아지니까. 영어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도 하셔야죠. 어떡하겠어요. 이제 기준이 바뀌었는데. 모든 분들이 옛날에는 6.0을 못 만들어서 영주권을 신청을 못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6.0 원래 깔고 가는 거니까 누구나 다 6.0을 받는 상황이 됐고 8.0 이상 필요하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8.0 이상을 받아서 오시네요. 그래서 안 되지 않습니다. 되시고 IELTS가 어려우면 딴 거 하십시오. 뭐 PT도 있고 지금 토플 보시는 분은 사실 뭐 현실적으로 없으니까 너무 어려워서 PT 있고 다른 시험이 있으니까 활용을 하시는 게 좋고 PT는 제가 만점 받은 사람도 봤어요. 5월 90. IELTS는 올 9을 받은 사람은 못 봤어요. 아직까지는. 한두 과목 있고 나머지가 8점, 7.5 이런 상황인데 PT는 올 90가 있기 때문에 해보실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시험은 나랑 맞는 시험을 찾으셔야 되세요. 모든 시험이 다 누구나 다 좋은 성적 받는 거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시험을 찾아서 과외를 하든 학원을 다니든 뭘 하든 무조건 점수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이외에 할 수 있는 거는 요 저인구 밀도 지역 학업 요거는 뭐 공부하시기 전 단계에서 미리 받으시기 전에는 사실 의미가 없으신 거고 요 경력 점수 졸업하고 해당 직종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주당 20시간씩 경력을 쌓으시면 이게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배철로도 졸업하고 관련 직종으로 마스터까지 공부를 해요. 그러면 마스터 공부하면서 20시간씩 일을 해도 이 경력 5점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예를 들면 내가 마스터 과정 동안 뭐 1년 반 동안 경력을 쌓았어요. 이후에 485 비자를 받았고 그 기간 동안 또 경력을 쌓아서 총 경력이 3년이 되면 추가 5점도 받으실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활용이 가능하시고 나티 같은 경우는 자격증을 따야지만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자격증을 나티에서 너무 많이 뿌렸어요. 작년까지. 그랬더니 이제는 자격증을 안 주는 대신에 조금 수월한 시험을 만들었어요. CCL이라고. 그 시험을 통과하시면은 요 5점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시험은 3월 달에 처음으로 시작됐고 매월 한 번씩 지금 시험 보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시험을 보면은 약 2개월 있어야지 성적이 나온대요. 아직까지 시험에 대해서 어떻다 할 만한 내용 저희가 평가받은 게 없고 샘플도 받은 게 없습니다. 시험 보신 분이 얘기하는데 시험은 한국어 같은 경우는 통역밖에 지금 아직은 오픈된 게 없어서 번역 쪽은 안 되고 뭐 통역 관련된 일반적인 나티 시험과 비슷하지만 여하튼간 성적이 나와봐야지 알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게 실제로 얼마나 어려울지는 모른다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래도 가능한 시험이기 때문에 한번 노력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영어 성적은 보이시나요? 이 평가표기 때문에 지금 아까 얘기한 IELTS 외에 뭐 토플, PTE 아니면은 뭐 캠브리지 시험 같은 걸 통과하시면은 이 해당된 점수를 받으시면은 이제 그 10점, 20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 OET는 뭐 관련된 분야에서 요 특별하게 그 테스트를 제공을 한다면은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의료계 외에는 뭐 많이 활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OET 시험 보시는 분이 많지는 않고 뭐 의료 간호나 아니면 그 밖에 의료 관련된 직종에 계시는 분들은 OET 시험을 많이 보시는 편이세요. OET의 장점이 있다면 OET 시험은 그 시험 수험번호 ID가 하나가 있으면 시험을 여러 번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 시험 점수가 합산이에요. 다른 시험은 ID 하나에 시험이 한 번이기 때문에 무조건 한 번 본 성적이 무조건 이치밴드가 다 이 기준을 맞아야지만 인정이 받는데 OET 같은 경우는 내가 ID 하나로 여러 번 시험을 보고 아니면 혹은 부족한 과목만 시험을 봐서 통과가 되면은 전체 점수가 합산이 돼서 이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금 더 활용도가 높죠. 하지만 아무 직종이나 다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의 직종이 OET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시도해 주시죠. 고용주 후원 비자는 독립기술인이 기본적으로 안 된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이 많이 가시거나 혹은 독립기술인이 할 수 있는데 뭔가 이제 구조적으로 어렵다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오큐페이션이 독립기술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방식을 취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 많이 활용을 하세요. 이번 3월 달에 크게 법이 변경된 게 이 세 가지 비자에 대해서 변경이 된 건데 이민성에서 작년에 4월 달에 법 변경에 대해서 안내를 하면서 457 비자가 폐단이 많아서 457을 없애고 이 48이라고 불리는 TSS 비자를 오픈을 하겠습니다. 발표를 하면서 사람들이 거기서 뭔가 많은 혜택을 이제 그 법이 변경되기 전에 이전 법을 이용해서 뭔가 좀 기회를 보려는 사람들을 줄이기 위해서 법을 발표한 바로 다음날 직업군 리스트를 전부 다 바꿨고 이번에 법이 변경되면서도 그 당시 기준으로 해서 457 폐지 후 482 비자가 이제 시행될 거라는 안내가 됐던 날짜 기준으로 해서 이전에 457 비자를 접수했던 분들은 그 이전 법을 따라갈 수 있지만 그날 이후부터 접수한 모든 사람들은 새로 바뀐 법을 따라갈 수 있게 법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그 현재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이 모든 진행을 할 때 이전 단계처럼 졸업하고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게 없고 다 시간이 좀 들어가요. 이전처럼 영주권 취득 가능하세요.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전부 다 최소한 2년에서 3년 이상 더 길어질 거예요.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미리 다 잘 체크하셔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거나 이 두 가지 비자가 영주 비자이기 때문에 내가 궁극적으로 이 두 비자를 갈 수 있는지 판단을 하셔야 되고 이 482 비자는 이 위에 있는 두 가지 비자를 가기 위한 임시 비자이기 때문에 내가 저 비자를 활용해서 저 위에 두 비자로 갈 수 있게 만드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전에는 요 위에 두 가지 비자, 영주 비자 갈 때는 급여에 대한 기준은 그냥 호주인들이 받는 그 직종에서 받는 급여만 받으면 됐었는데 올 3월부터는 모두 다 54,000 이상 급여를 받아야지만 진행이 되고
요 54,000도 그냥 뭐 주인이 준다고 그냥 저는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왜 54,000불 급여를 이 사람한테 줘도 되는지 이게 평가가 돼서 인정을 받아야지만 진행이 가능하세요. 그 이외에 중요한 거는 IELTS 각 과목 성적 6.0이 있어야지 궁극적으로 이 두 개의 영주비자 갈 수 있고 앞에 비자는 평균 5.0 혹은 각 과목 5.0의 점수가 있으면 이제 가실 수가 있으세요. 직업군도 그 서브클래스마다 전부 다 틀리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ENS는 그 MLT, SSL 리스트에 포함된 직업만 가능하고 호주 전역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리스트가 지금 나와 있는 리스트 중에서 가장 짧은 리스트이기 때문에 결국은 직업에 대한 제한이 많다는 거고요. IELTS 각 과목 6.0 이상이 있어야 되고 다이렉트 엔트리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무조건 영주권형 기술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졸업하고 영주권형 기술 심사 받고 이런 게 다 돼야지만 가실 수가 있고 만약에 안 된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임시비자를 통해서 가실 수밖에 없으세요. 그 다음에 캐비시 적용이 됐다고 되어 있는데 직업별로 그 직종에서는 이런 조건들을 충족하지 않으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게 이제 별도로 나와 있어요. 그런 조건들을 맞추셔야지만 진행이 가능하세요. RSMS 같은 경우는 다행히 이 캐비시 적용이 안 되고 직업군도 그 리저널 리스트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한 5, 600개 이상 되는 그런 직업들이 현재 가능한 상태인데 문제는 RSMS는 리저널로 인정된 지역에서만 되기 때문에 멜번, 시드니, 브리스번, 뭐 퍼스 같은 그런 대도시에서는 안 되고 그 이외에 뭐 지역 도시 아니면은 SA나 타스마니아 같은 그런 주에서 있는 주도들에 가셔야지만 이제 RSMS가 가능합니다. RSMS가 이전에는 학업 기준만 맞추면은 접수가 가능했는데 이번에는 3년 경력도 요구하기 때문에 그 ENS랑 같이 풀타임 3년 경력이 있어야지 이제 신청이 가능해지고 7월달 이후부터는 영주권형 기술 심사를 더 많이 요구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7월달이 돼야지 이게 그 내용 죄송합니다. 7월이 지나야지 정확하게 모든 내용을 알게 되겠지만 일단은 그 기술 심사가 곧 필요하게 될 거라는 것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고요. 482 비자는 그 앞에 말씀드린 영주비자로 가기 전에 임시비자를 활용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유는 풀타임 경력이 3년이 다 필요하죠. 학생 비자에서는 풀타임 경력을 만들 수가 없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485 비자랑 이 482 비자 이 두 가지 비자를 활용을 해서 경력을 만든 이후에 넘어가셔야 되세요. 이 비자를 갈 때도 조건이 2년 경력이 필요하세요. 풀타임 경력 2년이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졸업하고 나서 485 기간 2년인 분들은 경력을 만들어서 넘어가기 좋지만 만약에 485 비자가 1.5년인 분들은 2년 경력을 못 만들기 때문에 조금 더 머리를 쓰셔야 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내가 그 482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을 한번 보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482 비자를 통해서 예를 들면 MLT 리스트 안에 있어야지만 대도시에서 4년짜리 482 비자를 받고 이후에 3년 경력이 채워지면 요 TRT라고 불리는 이런 스트림을 통해 가지고 ENS, RSMS를 갈 수 있는데 그게 만약에 직업군이 ENS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은 RSMS 지역으로 넘어가셔서 482 비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RSMS를 나중에 다이렉트 엔트리로 넘어가셔야 되세요. 중요한 거는 비자는 옵션이 있는데 이 비자를 넘어가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어려운 길을 가야 될 수도 있어요. 되느냐 안 되느냐에서는 아직까지 되세요. 근데 이거를 이전과 비교해서 힘들어져서 이전과 비교해갖고 오래 걸려서 안 된다고 판단하시면 안 좋은 거고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고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된 방법들을 빨리 캐치를 하시고서 어떤 식으로 내가 이 부분들을 챙겨나갈 건지 보시는 게 좋으세요. 설명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 이민 관련 일만 지금 10여 년을 했는데 예전에 호주에서 공부를 2년, 3년 이상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호주 비자법이 바뀌었어요.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분이 안 되겠어요. 전 여기 못 있겠으니까 뉴질랜드 가겠습니다. 해서 가셨어요. 제가 한 7, 8년 지나고 나서 그분을 다시 호주에서 만난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뉴질랜드 가서 공부를 2년 하고 일도 했는데 뉴질랜드에서 또 이민법이 바뀌었어요.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뉴질랜드 떠나서 캐나다를 가셨죠. 캐나다 가셔서 또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일을 하셨는데 캐나다에서 또 법이 바뀌죠. 그러고 나더니 갈 데가 또 호주밖에 없죠. 다시 호주로 오신 거예요. 처음에 공부를 같이 하셨던 분들은 그 당시에 힘들게 하셨어도 결국은 영주권을 따서 지금 계시는데 그분들은 또다시 공부를 시작하시고 뭔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신 상황이셨어요. 하다 보니까 내가 어렵다, 힘들다 하는 것보다는 방법이 있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시는 게 오히려 더 빠른 길이실 수도 있고
또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정부에서 이렇게 힘들게 기준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영어 성적도 높은 성적 받아야 될 수도 있고 취업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노력하셔야 되세요. 취업이 어렵지만 목숨 걸고 취업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취업이 되면 나는 경력이 생기고 더 좋은 자리를 더 빨리 올라갈 수가 있고 결국은 정부에서 빡빡하게 해준 덕분에 저희가 싫어도 좋아도 그 힘든 길을 빨리 헤쳐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좋다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보신다면 이게 더 도움이 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자, 485 졸업생 임시비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자는 정말 많이 중요합니다. 낭비하시면 안 돼요. 평생에 단 한 번 쓸 수 있는 비자인데 이 비자를 먼저 썼다가 나중에 기회가 없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485 비자 다 쓰고 오케이 저는 직종 변경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공부를 끝냈어요. 그러고 나서 점수를 보강해야 되는데 485 비자가 없는 거예요. 기술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485 비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485 비자를 어떻게 언제 써야 되는지 꼭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485 비자는 스트림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그라듀에이트 워크이고 또 하나는 포스트 스터디 워크인데 내가 2011년 11월 5일 이전에 학생짤 단 한 번이라도 신청을 했다면 무조건 포스트 스터디 워크는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아주 어렸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머니가 나를 어학연수 보내려고 비자를 한번 신청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학연수는 못 갔어요. 여러 가지 상황상 비자만 접수하고. 그래도 못하세요. 이거는 무조건 이 이전에 학생 비자가 단 한 번이라도 신청된 적이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내가 호주에 언제 왔었는지, 호주에 학생 비자를 언제 처음 신청했는지를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그게 되는 경우에는 배철러 이상의 학력을 호주 내에서 2년 이상 공부를 하셨다면 그때는 기술 심사도 없이 영어 기준만 맞추시면 기본적으로 진행이 가능하세요. 미니멈 2년 가능하시고 내가 무슨 리서치 과정이나 PhD를 졸업하면은 최대 5년까지도 비자를 가지실 수가 있고요. 요 그레듀에이트 워크는 내가 이 이전에 학생 비자를 신청한 적이 있거나 혹은 배철러 이하 학력을 졸업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기준은 MLTSSL 리스트에 있는 직종만 가능하기 때문에 리스트에 내 포지션이 내 오큐페이션이 안 들어가 있으면은 요거는 신청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그 기술 직업군도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학력 플러스 기술 심사입니다. 그 조건들을 다 맞추시면은 이 비자 받으실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다 컴플리션 레터에 나와 있는 그 컴플리션 데이트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만 접수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조건이 안 맞아서 혹은 여러 가지 딜레이가 생겨서 나중에 비자를 신청해야 된다 그러면은 요 6개월이 넘어가시면 접수를 못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접수하시고 싶으시면은 공부를 또 하셔야 되세요. 그 이상의 학력에 대해서. 그래서 연결된 과정으로 공부하시거나 그 다음 학력이 졸업이 되신 다음에 다시 485 비자 신청이 가능하게 되실 거예요. 내가 이런 비자들을 전부 다 접수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다른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학생 비자나 아니면 다른 비자, 뭐 예를 들면 워킹 홀리데이 비자나 이런 걸 신청하셔야 될 수도 있는데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저희가 추천을 많이 안 해드려요. 이유는 한 회사에서 6개월밖에 일을 못 하시고 이건 제약이 좀 많이 따라가는 그런 비자예요. 하다 보니까 내가 경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아니면 라이센스를 따기 위해서 한 군데에서 오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제약을 하다 보니까 결국 어렵고 워크 퍼밋이 있는 다른 비자를 받으려면 학생 비자 외에는 결국은 다시 무슨 스폰서십이 연결되어 있는 비자나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 혹은 조건이 안 맞거나 아니면은 스폰서가 없으면 안 되거나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결국은 학생 비자로 연장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 학생 비자를 일부러 활용하는 경우도 있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경력 2년 있어야지 그 482 임시 고용주 후원 비자를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485 비자가 내가 1.5년밖에 없다. 그럼 어쩔 수 없이 학생 비자를 연장을 해서 시간을 더 벌고 경력을 보강하고 그 이후에 485 비자를 가져야 될 수도 있으세요.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자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을 해야지 좋은지 언제 어느 시점에서 어떤 비자를 접수해야지 좋은지 이런 거를 미리 계산을 해보시는 게 좋고 최종 결정은 나중에 하실 수가 있지만 대략적인 구상은 하고 있어야지 내가 미래에 대해서 뭐를 지금 해야 되는지 계획을 하실 수가 있고 비자 기준에 맞춰서 내가 뭔가 손해보는 게 없이 다 잘 챙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이 아마 많으실 텐데 질문은 저희가 맨 마지막 세션에 하기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뒤로 밀어놓고요. 일단 비자 관련된 부분은 여기서 제가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분 휴식을 하고
하고 할까요? 아니면 바로 진행을 할까요? 어떤 게 좋으세요? 지금 다들 제가 배고파요. 배고프시죠? 네. 우선 잠깐 그러면 1, 2분만 쉬었다가